특수부대 UDT 최초의 여성 교관이 된 여군 대위가 휴가를 나와서 자신의 시골을 방문하던 중 친했던 동네 할머니가 인근 양아치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그를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은 바람이 경상남도 거제도의 해안선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남해의 바다는 유난히 깊고 푸른 빛을 띠었고 학동 몽돌 해변의 검은 몽돌들은 파도가 쓸고 갈 때마다 자그락 자그락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이 몽돌들의 노래에 정화되는 듯한 비현실적인 평화가 감도는 곳이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교육훈련대대 소속 31살의 차윤서 대위는 이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불가능은 없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는 곳, 인간 한계의 극한을 시험하는 진해의 훈련장에서 숨막히는 수중 침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UDTSEAL 창설 이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장교, 그것도 훈련생들의 뼛속까지 공포를 심어주는 지옥주의 교관. 그녀의 존재 자체가 UDT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이레귤러였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세이렌.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신화 속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알리는 경고 신호. 그녀의 작전 수행 능력과 훈련 스타일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이름이었다. 심해의 압력처럼 상대를 짓누르는 전술적 판단력과 파도를 가르는 비수처럼 날카로운 전투 기술. 그녀는 수많은 남성 대원들 사이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낡은 집, 담쟁이 덩굴이 벽을 감싼 대문 앞에 선 지금, 그녀는 차 교관이나 세이렌이 아닌 그저 눈물 많던 어린 시절의 윤서로 돌아와 있었다. 3년 만의 휴가였다. 쉴 틈 없이 이어진 작전과 훈련 교관 임무에 심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뿌리가 있는 이곳, 거제도에서도 가장 외진 어촌 마을인 학동리로 향했다. 할매, 내 왔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삐걱거리는 대문이 열렸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자글자글한 주름 속에 바다처럼 깊은 눈을 가진 할머니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윤서는 군기가 바짝 든 군복 대신 회색 후드티에 트레이닝 팬츠라는 지극히 평범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작은 몸을 감싸 안은 그녀의 등과 어깨는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것으로 단련된 단단한 강철과도 같았다. 고생했다, 내 새끼. 할머니의 품에서는 늘 짭짤한 바다 냄새와 포근한 솜니불 냄새가 났다. 윤서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심 50m 아래의 암흑과도 같은 압박감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평정심이 할머니의 온기 앞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며칠 윤서는 완벽한 휴식을 취했다. 늦잠을 자고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오후 내내 몽돌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달아 없어졌던 자신을 채워나갔다. 휴가 나흘째 되던 날 윤서는 한 사람을 더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인 자신을 친손녀처럼 돌봐주셨던 장할머니. 마을 어귀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하는 장할머니는 윤서에게 제2의 할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장할머니의 몽돌 국수 가게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 윤서는 미소를 머금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바로 그때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아, 할맛이요. 내 좋게 말할 때 들으소.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내한테 허락은 맡아야 될 거 아이가. 보호비 내라는 말이다, 보호비. 윤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가게 안 지저분한 옷차림에 팔에 어설픈 용 문신을 한 남자가 카운터에 앉은 장할머니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동네 양아치로 유명한 35세의 고강수였다. 한때는 마을에서 꽤 힘 좀 쓰던 선주 집안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 뒤로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약한 사람들만 골라 행패를 부리는 신세로 전락한 인물이었다. 표적이 된 장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행주를 꽉 쥔 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놈아, 네 애비가 살아있었어도 이런 짓은 못했다.
어대 어른한테 함부로 돈을 내놓으라 카노. 썩 돌아가라. 하. 이 할망구가 아직도 우리 집안이 조주로 보이나? 우리 아버지가 왕년엔 이 앞바다를 다 휘어잡았어. 니까지게 장사하는 것도 눈 감아준 거라고. 고광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몰락한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행패를 부렸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국수 삶은 육수통으로 다가가 발로 걷어찰 신용을 했다. 이걸 확 엎어버리기 전에 돈 내놓으라고. 아이고. 장 할머니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윤서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훈련 중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집중력이 발동했다. 눈앞의 상황은 명백한 적대적 위협. 보호해야 할 아군은 장할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었던 따뜻한 손이 버러지 같은 놈에게 위협당하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짙푸른 심연과도 같던 그녀의 고요함에 차가운 분노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UDT의 살아있는 전설 세이렌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고광수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 그가 장 할머니를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고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남해의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누구야 넌 또? 여긴 네 같은 년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구경 났으면 돈 내고 하든가. 광수는 껄렁한 말투로 시비를 걸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서는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 한 걸음으로 그녀는 광수와 장 할머니 사이의 직선상에 위치하며 할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는 동시에 광수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확보했다. UDT의 기본 전술, 위치 선점 및 위협 차단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윤서는 광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장 할머니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윤서야 네가 우째 여인너. 장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자신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윤서의 태도에 광수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야 EX아.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광수는 이성을 잃고 윤서의 멱살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후드티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윤서의 몸이 사라지듯 움직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광수의 힘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보 앞으로 전진하며 그의 공격 범위 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은 상대의 손목을, 오른손은 팔꿈치 바로 윗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광수의 팔을 그의 등 뒤로 꺾어버렸다. 크라브 마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암락이었다. 불필요한 동작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관절을 파괴하여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 크악! 광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오른팔은 등 뒤에서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었다. 첫째, 사람 몸에 손 댈 땐 각오부터 해야지. 윤서는 꺾은 팔을 놓아주지 않은 채 무릎으로 그의 목덜미를 지그시 눌렀다.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광수는 숨을 헐떡이며 버둥거렸지만 목을 누르는 작은 압력만으로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둘째, 힘자랑은 너보다 강한 놈한테 하는 거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그냥 비겁한 짓이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훈련 교본을 읽어주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 무감정한 목소리가 광수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이거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광수가 간신히 쥐어짜낸 말에 윤서는 피식 웃었다. 그래야지. 지금 하려고. 그녀는 광수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스피커폰 모드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남 거제경찰서. 학동리 몽돌 국수가게. 협박 및 폭행, 영업방해 현행범. 신원 고강수.
현재 제압 완료. 신속 출동 바람. 의상. 그녀의 신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보고였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당황해서 되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서는 상황 끝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모든 상황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거구의 고광수가 처음 보는 젊은 여자에게 순식간에 진압당했다는 사실만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윤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광수의 목에서 무릎을 떼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UDT 교관한테 덤빈 첫 번째 민간인이 된 걸 축하한다. 넌 오늘부로 내 특별관리 대상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해의 포식자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듯 차갑고 무자비했다. 파도를 가르는 한 자루의 비수처럼 그녀는 단숨에 상황을 정리해버렸다. 순찰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국수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가게 안의 광경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다. 동네의 암적인 존재인 고광수가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고 있고 그 앞에는 태연한 표정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겁에 질린 장 할머니가 서 있었다. 경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이 상황 파악을 위해 물었다. 윤서는 말없이 자신의 공무원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차윤서. 선명하게 찍힌 UDTSEALS의 휘장을 본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UDT 교관님이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상황은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진해와 가까운 거제도에서 UDT의 명성은 절대적이었다. 경찰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고광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고광수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서를 쳐다볼 뿐이었다.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란이 모두 끝나자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장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았다. 윤서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할매, 놀랐지?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올걸. 아이다, 네가 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 늙은이가 봉변을 당할 뻔했다. 장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지고 작은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시절, 이 손은 언제나 자신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며 윤서야 밥 든든히 묵고 다녀야 한다고 말해주던 손이었다. 그런 소중한 손이 겪었을 공포와 모멸감에 윤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질러진 육수와 엉망이 된 가게를 바라보았다. 몽돌 해변의 검은 몽돌처럼 할머니의 까만 눈동자 위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 눈물은 바닥에 스며드는 대신 윤서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차 대위의 이야기는 학동리 마을의 가장 큰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보다 가기 힘들다는 UDT 교관이라더라, 맨손으로 상어도 잡는다 카더라 등 온갖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윤서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조사를 마친 후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고광수의 처분에 대해 물었다. 상습적인 갈취의 폭행 미수까지 더해져서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차 대위님께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시고 증거도 명확해서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구속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형 살고 나오겠죠. 근데 저런 부류는 보통 안 바뀝니다. 더 독해져서 나오면 나왔지. 형사의 체념 섞인 말은 윤서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법의 심판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고광수라는 위협이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었다. 장 할머니의 눈물,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공포. 그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UDT에서 작전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히 범죄자 한 명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장 할머니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국수를 파는 일상.
그것이 그녀가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몽돌 해변에 앉아 오랫동안 파도를 바라보았다. UDT의 훈련은 개인의 나약함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 위에 강인한 전사의 정체성을 새로 새기는 과정이다. 고강수.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망가진 채 방치된 패잔병이었다. 윤서는 결심했다. 법의 심판과는 별개로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고강수에게 UDT 교관이 주관하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교화 과정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흘린 눈물이 몽돌에 스며들어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이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목표에 대한 완벽한 정보 수집이다. 윤서는 고강수라는 인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형사처럼 탐문하는 대신 UDT의 정보 요원처럼 조용히 관찰하고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엮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을 찾아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다.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 동네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그녀가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고강수의 실체는 녹슨 닷줄에 묶인 난파선과도 같았다. 그의 아버지, 고 선장은 한때 학동리 앞바다의 어장을 주름잡던 대단한 어부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와 존경을 동시에 받는 학동리의 왕이나 다름없었다. 광수는 그런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왕자처럼 자랐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두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어장이 황폐해지자 고 선장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를 거듭하다 결국 막대한 빚을 지고 파산했다. 모든 것을 잃은 충격에 그는 술에 의지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광수는 아버지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학동리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다.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의 기억과 자존심은 화려했던 과거에 묶여 있었다. 마치 항구에 버려져 녹슬어가는 배에 묶인 닷줄처럼 그 영광의 기억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의 후광에 기생하며 살아왔을 뿐. 그 후광이 사라지자 그는 빈 껍데기만 남았다. 그의 폭력은 자신의 무력함과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고 약자들을 괴롭히며 과거의 권력을 모방하려는 서글픈 몸부림이었다. 그는 녹슨 닷줄을 끊어낼 용기도 방법도 몰랐던 것이다. 윤서는 분석을 마쳤다. 고강수는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는 리더십 부재와 환경 변화 적응 실패라는 UDT에서 가장 경계하는 실패 사례의 전형이었다. 그는 잘못된 리더 아버지 밑에서 잘못된 생존 방식 기생을 배웠고 변화된 환경 몰락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했다. 첫째, 그를 묶고 있는 녹슨 닷줄, 즉 과거의 허상과 자존심을 강제로 끊어내야 한다. 둘째,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정신력을 주입해야 한다. 셋째,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범죄자 교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UDT 방식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였다. 윤서는 자신의 휴가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다. 부대에는 가족의 긴급한 문제를 이유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고강수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위로의 말 대신 그의 썩어빠진 정신을 도려낼 차가운 수술용 메스가 들려 있었다. 녹슨 닷줄을 끊어내는 첫 번째 단계, 심리적 파괴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창원교도소의 면회실은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고강수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아크릴판 너머의 차윤서를 곁눈질했다. 그녀가 면회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심장이 불길하게 뛰어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심해의 포식자가 먹잇감을 관찰하듯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분, 5분, 10분 윤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면회실의 어색한 정적은 점차 무게를 더하며 광수의 정신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몸을 으스러뜨릴 듯이 압박해오는 수압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광수는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할 말 없으면 왜 온 건데?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제야 윤서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자기소개해봐. 뭐? 내가 누군지 말해보라고. 이름, 나이, 그리고 내가 뭘 할 줄 아는지. 너무나 뜬금없는 질문에 광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고광수. 35. 그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뭘 할 줄 아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아버지의 후광에 기생하는 것 외에 그는 평생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 윤서는 그의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말을 이었다. 이름 고광수. 나이 35. 특기 없음. 능력 없음. 가치 없음. 내가 본 너는 딱 그 정도다.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반박해봐.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봐. 내 아비가 왕년에 잘 나갔다는 얘기 빼고. 오직 너 고광수라는 인간의 가치를. 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텅 빈 자존심을 관통했다. 윤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워졌다. 넌 내 아버지가 남긴 녹슨 닷줄에 묶여서 가라앉는 배와 함께 익사하고 있는 중이야. 넌 그걸 자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과거라는 이름의 시체일 뿐이다. 넌 그 시체를 끌어안고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닥쳐. UDT 훈련생들은 지옥주 동안 극한의 상황에 몰린다. 잠도 안 재우고 먹이지도 않고 육체와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왜 그런 훈련을 하는지 아나? 윤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다. 학벌, 집안, 자존심, 편견 그 모든 걸 벗겨내고 나면 오직 생존이라는 가장 순수한 본능과 전우라는 마지막 믿음만 남게 돼. 우리는 그 본질 위에 UDTSEAL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새기는 거다. 넌 그 껍데기 벗겨내는 과정이 무서워서 내 썩은 자존심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서 평생을 살아온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광수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발가벗기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지. 내 인생의 지옥줄을 겪을 기회. 내가 너의 교관이 되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시체 같은 껍데기를 전부 찢어 밝혀주겠다.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으면 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견디지 못하면 그냥 지금처럼 시궁창에서 계속 뒹굴면 돼. 면회 종료 벨이 울렸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은 내 몫이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섰을 때 내 입으로 직접 요청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만약 내가 그 말을 한다면 그게 너의 지옥주 입소 지원서가 될 거다. 내가 밖에서 기다리지. 윤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광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압과도 같던 침묵보다 그녀가 남긴 말들이 그의 정신을 더욱 깊은 심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 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대로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고광수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윤서가 말한 그대로를 판사 앞에서 말했다. 그의 진술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현역 특수부대 장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감안하여 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 그의 앞에는 어김없이 차윤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업복이 아닌 낡은 수영 팬티 한 장과 수경이 들려 있었다. 환영한다, 1번 훈련생. 지금부터 너의 지옥주를 시작한다. 그녀가 그를 데려간 곳은 학동 몽돌 해변이었다. 9월 말에 바다는 이미 한기를 품고 있었다. 첫 번째 훈련 IBS 운반.
저기 있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변 끝까지 왕복한다. 혼자서. 실시. 광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UDT 훈련 영상에서나 보던 7명이 함께 들어도 무거운 고무보트를 혼자서 들라는 말이었다. 불가능합니다. UDT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 훈련 강도는 2배가 된다. 선택해. 광수는 이를 악물고 고무보트에 달려들었다. 보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보트 한쪽을 들어 올리려 애썼지만 육중한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그는 끙끙거리며 고무보트와 씨름해야 했다. 그날 이후 광수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다. 새벽 5시면 차가운 가을 바다에 입수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파도에 맞서 수영하고 무거운 몽도를 양손에 들고 해변을 달렸다. 오후에는 장할머니의 국수 가게로 출근했다. 가게의 모든 허드렛 일은 그의 몫이었다.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육수 낼 멸치의 내장을 땄다. 한때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그곳에서 손님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일해야 했다. 저녁에는 기술 훈련이 이어졌다. 윤서는 마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늙은 어부를 그의 기술 교관으로 지정했다. 그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법부터 배 엔진을 정비하는 법, 조수간만의 차를 읽는 법까지 어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서툰 손으로 그물코를 꿰다 손가락을 찔리기 일쑤였고 기름때 묻은 엔진과 씨름하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윤서는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맴돌며 그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고통은 순간이고 순간이 모여 영원이 된다.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겁함의 이자일 뿐이다. 원금은 아직 멀었어. 광수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옥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광수의 지옥주는 한 달 넘게 계속되었다. 그의 몸은 거친 훈련과 노동으로 단련되어 갔고 그의 정신은 서서히 다른 물질로 변태하고 있었다. 과거의 허세와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묵묵한 인내와 책임감이라는 낯선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태풍이 거제도를 휩쓸고 간 어느 날 밤에 찾아왔다. 거센 비바람에 장할머니의 낡은 국수가게 지붕 일부가 날아가 버렸다. 비는 가게 안으로 들이쳤고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어둠을 뚫고 광수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방수포와 연장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할매요, 여는 제가 막을 테니 따신 데 가 계시소. 그는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그는 위태롭게 몸을 가누며 찢어진 지붕을 방수포로 덮기 시작했다. 윤서에게 배운 매듭법으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고 늙은 어부에게 배운 기술로 임시방편이나마 비가 새는 곳을 막았다. 밤새 이어진 사투 끝에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바람이 잦아들었다. 광수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지붕에서 내려왔다. 가게 안을 지키고 있던 장할머니는 말없이 그에게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다. 광수는 묵묵히 국수를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마시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가 퍼졌다. 그는 국수를 먹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할매요, 죄송합니다. 그의 사죄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어떤 의도도 계산도 없는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할머니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다. 됐다. 고마해라.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다. 새벽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은 용서의 빛이었다. 네가 어제 흘린 땀이 네 죄 다 씻어내렸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된다. 그 순간 광수는 무너져 내리듯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새벽 가게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떠나보내는 장송곡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맞이하는 축복의 노래였다.
가게 문틈으로 들어온 새벽의 첫 햇살이 그의 젖은 등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새벽 바다의 정화를 거쳐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초겨울이 되었다. 차윤서의 길고 특별했던 휴가는 마침내 끝을 고하고 있었다. 부대로부터의 복귀 명령이었다. 고강수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폐선 직전에 낡은 어선 한 척을 헐값에 인수했다. 밤낮으로 엔진과 씨름하고 낡은 선체를 수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배를 갖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배를 이끄는 진짜 선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서가 떠나는 날 새벽 광수는 그녀를 학동 몽돌 해변으로 불렀다. 해변에는 그의 작은 배가 첫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위님. 그는 더 이상 윤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윤서에게 건넸다. 그것은 파도에 닳고 닳아 칠흑처럼 검고 매끄러운 몽돌 하나였다.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 심장입니다. 광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위님이 제 안에 있던 썩은 돌멩이를 꺼내고 대신 이 단단한 몽돌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무게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다시 길을 잃으려고 할 때마다 이 몽돌의 무게가 저를 붙잡아 줄 겁니다. 윤서는 말없이 그 몽돌을 받아들었다. 손안에 느껴지는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싫지 않았다. 너의 배 이름은 정했나? 네. 새벽호입니다. 언제나 새벽에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그의 다짐이었다. 무사 항해를 기원한다. 윤서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광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숙이는 대신 가슴을 펴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UDTSEALS의 구호도 다른 어떤 구호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가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을 향해 보내는 최고의 경이었다. 차는 진해의 부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윤서는 창밖으로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몽돌을 만지작거렸다. 불가능은 없다. UDTSEALS의 모토는 단지 적진을 침투하고 목표를 파괴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부서진 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고 새로운 삶의 항로를 열어주는 것 또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임무임을 그녀는 이번 휴가를 통해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이제 깊고 고요한 심해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맹세가 담긴 검은 몽돌 하나가 함께 자리하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 묵직한 무게는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자비로운 전사로 만들어줄 것이었다. 수평선 너머 그녀와 그의 새로운 항해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